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이제 금융론을 이제 배우셔야 되겠죠. 페이지로는 이제 271페이지부터 이제 출발이 되는데, 거기 가면 이제 학습 포인트라고 되어 있죠. 이쪽은 이제 부동산, 금융하고 증권에 이렇게 한 줄로만 그 시험 목차가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 금융에서는 주택금융이 중심이고요. 근데 주택금융이라는 게 이게 장기 요건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은행에서는 돈을 대출해 주게 되면 장기적으로 이 돈이 묶이게 되죠. 근데 이 고객들로부터 예금을 받아서 대출해 주는 건데, 그러면 기간이 안 맞기 때문에 고객이 맡긴 예금은 단기 자금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이 이 대출이 좀 더 원활하기 위해서는 은행에서는 대출해 주고 발생한 저당 채권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현행 법률에서는 증권의 발행을 통해서 현금화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의 형식을 빌려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지분금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또 부동산 투자회사.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배워가시는 거죠. 그래서 페이지를 넘기셔가지고, 보시면은 이제 272페이지가 되겠죠. 그러면, 부동산 이제 금융에 대한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죠. 이 금융이라는 것은요, 일반적인, 이렇게 우리가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금 융통의 줄임말이 이제 금융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왜 이 금융이라는 것을 필요로 하게 되냐면요. 기본적으로 이 부동산이라는 건요, 이 분할 거래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번에는 안방을 분양을 받고 다음에는 내가 뭐 욕실을 분양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 돈이, 많은 돈이 한꺼번에 들어가는데, 문제는 뭐가 되냐면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이 이렇게 주택을 구입할 만한 정도의 그 수익을 만들어내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수익이 증가하는 시기와 주택을 구입하는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갭을 메꿔주는 게 금융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부동산을 또 시장에 공급하는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어서 시장에 들어올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런데 그렇게 비용은 들어가지만 수익이 발생하려면 역시 또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한 시간적인 갭을 메꿔주는 게 금융의 역할이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부동산 이제 금융에 관련되어 있는, 거기 기초 개념이라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거기 보시면은 금융 용어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이제 대출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입자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요, 일반적인 대출자 그러면요, 금융기관 등을 얘기를 하고요. 차입자라고 그러면 일반 이제 우리가 투자자라든가 아니면은 주택을 구매하는 구매자라든가 이제 이런 이제 일반 소비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투자자 또는 소비자.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수가 있죠. 금융기관이 대출자도 되지만 차입자도 되거든요. 금융기관도 자금을 조달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대출자는 주로 금융기관, 차입자는 일반 투자자나 소비자, 이렇게 지칭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대출자하고 차입자에 대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알아두실 게, 그 밑에 가면은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출제자들이 종류를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지분금융이라는 것은요, 지분의 형식을 빌려서 우리가 자금을 조달하는 개념인데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뭐를 발행하냐면 주식을 발행을 해서 투자자로부터 투자 자금을 유치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에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분 형식이라고 이렇게 그냥 지분금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부채금융이라는 건요, 부채 형식을 빌려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요게 기업의 입장에서는 회사채를 발행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말 그대로 이 회사채라는 건 채권인데요. 기업의 입장에서 돈을 빌려올 때 그냥 빌려올 수 없잖아요. 개인 간에 거래하면 차용증 써주겠죠. 그러니까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채권을 발행을 해서 돈을 차입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식을 들려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더 나은지를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투자자가 여기다가 지분을 투자한 거예요. 주식에 투자했으니까. 그러면 운용을 통해서 발생한 수익을 배당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돈을 차입을 했잖아요. 그죠? 채권을 발행을 해서. 그러면 여기에 따른 뭐를 줘야 되냐면 이자를 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자금을 조달할 때 어떤 게 비용이 싸냐를 놓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죠? 예. 투자자를 모집을 해서 배당을 해주는 데가 싼 것이냐 아니면 이자를 주는 게 싼 것이냐 싼 거를 선택해야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지분금융에 들어가는 종류가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일단 대표적으로 조하고요. 신하고 리 이렇게 적어주시면 요게 조인트 벤처 요게 신디케이트, 요게 리치예요. 예. 그래서 요거 세 가지가 지분금융의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조인트 벤처는요. 뒤에 있는 이제 프로젝트 금융에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사업주의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자금이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금을 조달할 때 은행 입장에서 가만히 보니까 요건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는 것보다는 내가 지분 파트너로 들어가서 같이 사업에 동참을 하게 되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금융기관이 대출해 주는 게 아니라 지분 파트너로 참여해서 우리가 투자가 들어갈 때를 조인트 벤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분금융이고요. 신디케이트라는 거는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자금을 주식 등을 발행을 해서 일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공개 모집해서 투자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얘도 지분금융. 리치가 우리가 신디케이트를 통해서 투자자를 쉽게 모을 수 있으려고 그러면 주식회사 형태를 띄어서 주식 발행하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예, 그 형태에 설립되는 회사가 리치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뒤에서 다시 또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네들은 그냥 제목적인 부분밖에 안 나오는데 얘는 뒤에서 별도로 언급이 되니까 요거는 따로 또 정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부채금융에 대한 거는요. 우리가 일반적인 저당대부라고 되기를 해요. 저당대부가 뭐냐면 부동산 담보대출. 예, 그래서 이런 거 신탁증서금융도 이제 같은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주택 상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또 한 가지 요령을 알려드리면 우리가 MBS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걸 주택 저당증권이라고 그래요. 그죠? 예, 그 다음에 MBB라고 그래가지고요. 얘는 주택 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이라고 그래요. 예, 그 다음에 ABS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자산담보증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ABCP라고 있어요. 예, 요거는 자산담보기업어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CP가 커머셜 페이퍼라고 해서 어음을 얘기하거든요. 여기에 공통점은 다 B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B가 뭐냐면 백의 의미예요. 무엇을 담보로 하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저당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거고요. 얘는 주택 저당 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거고 얘는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거고요. 얘는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기업 어음인 거예요. 그래서 영문상에서 B가 들어가면은 다 부채 금융 또는 부채 증권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령이니까 예, 그렇게 여기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제목에 대한 거를 물어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74페이지 가시면요. 거기 상단에 문제로 확인하기라고 돼 있죠. 예, 거기 보면 지분금융에 해당하는 걸 물어봤을 때 답이 3번이죠. 리치. 부동산 투자 회사. 근데 4번하고 5번을 보면 A, B, C, P, M, B, B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B가 들어간 애들은 무조건 부채금융이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예, 조금 더 제목 정도, 종류 정도는 구별하는 게 필요하고요. 뒤에 가면은 이제 직접 금융하고 간접 금융에 대한 부분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직접 금융은 자금 수요자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요.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을 해서 자금 공급자로부터 자금을 직접 조달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간접 금융이라는 것은 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걸 우리가 간접 금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은 중개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중개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은행 등과 같은 이제 금융기관이 있으면요. 금융기관은 이제 고객들로부터 예금 등을 수신을 하는데요. 이 예금이라는 게 대부분 단기 자금이고 소액 자금이거든요. 이거를 기준으로 또 다른 고객들에게 대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 자금을 장기 자금으로.
그죠? 소액 자금을 다액 자금으로. 그러니까 요거는 금융기관을 매개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간접금융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 그런 용어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이자율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죠. 예, 이게 뭐냐면 대출이나 예금과 같이 단순히 돈을 빌려 쓰거나 아니면 빌려줄 때 사용료란 얘기죠.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돈을 예치하죠. 예, 그럼 은행에서 그 돈을 받는 대가로 뭐를 주겠어요? 이자를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은행은 또 그 돈을 받아서 또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 주면은 사용료를 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이제 이자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거를 대출 이자율 또는 예금 이자율.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예대 마진이라고 그래서 은행에서는 싸게 예금을 이제 조달을 해서 대출을 좀 비싸게 해줘서 그 이자의 차익을 갖다 얻는 게 하나의 수입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시장 안에서는요, 정부의 정책금리, 콜금리, 기준금리 뭐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이제 이 금리를 정할 때 기준금리가 되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 우리나라의 금융통화위원회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달 셋째 주 목요일 날에 한국은행에서 모여서 이제 기준금리를 정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자율을 보게 되면요, 약정 이자율이라는 게 있고 시장 이자율이 있는데요. 그게 가끔 이제 쓰여져요. 그래서 약정이자율은요, 대출 계약 당시 정한 이자율을 약정이자율이라고 그러고요. 시장이자율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이 되는 걸 우리가 시장이자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돈을 빌려 쓴 사람은 두 개의 크기를 비교하죠. 내가 계약당 대출 당시에 정한 이자율이 5%로 빌렸었는데 시장 금리가 낮아져서 4% 수준이면은 나는 이걸로 계속 상환하기가 부담스럽겠죠. 예, 그렇게 되면은 조기 상환하는 이런 형식도 나타날 때 주로 약정 이자율, 시장 이자율 이런 표현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될 거고요. 예, 그다음에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은요, 인플레이션율이 반영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의 차이점이다. 예, 그런 정도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주택금융제도라고 해서요, 제도권 금융이라는 것이 있고요. 제도권 금융에서 공공자금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주택도시기금. 그죠? 예,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제도권 금융이라고 27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기형적으로 비제도권 금융이 좀 발달한 그런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세제도라든가 선분양 뭐 이런 것들을 갖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예전에 IMF라는 게 터지기 전에는요, 이 부동산은 여신 금지 업종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출이 잘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주택을 구매해야 되는데 융자가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집을 사기는 좀 부족하고, 그렇죠? 그렇다고 열세를 사기에는 또 월세가 아깝고, 그럴 때는 보증금 쪽으로 해서 맡겨놓고 전세를 사는 이제 그런 방식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도시기금이라고 있는데요. 요것도 이제 용어상에서 예, 주택도시기금의 전신은요, 국민주택기금인데 그게 주택도시기금으로 명칭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국민주택기금하고 차이점은요, 여기가 주택계정에다가 도시계정이라는 게 하나 더 만들어진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주로 도시재생사업 같은 거 할 때 이 기금 지원이 이루어지고요. 주택계정은 주로 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있죠. 예, 얘네를 갖다가 이제 건설 공급하거나 할 때 또는 리모델링 할 때 이 기금 지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기금의 운영은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요, 국장이 하는데 국장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라는 기관이 만들어져서 거기서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금의 재원이라는 건요, 복권을 팔아서도 이게 판매한 수익금이 있죠. 아니면 이제 입주자 저축 있죠. 뭐 이런 것도, 또는 국민주택 채권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 이런 걸로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277페이지 가면요, 그 위에서 한 6번째 줄에 보면 양가로 4번의 기금의 용도 나와 있죠. 거기 보면 국민주택의 건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있죠. 거기 준주택이라고 돼 있는데 걔들도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미음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의 리모델링인데 이상인 주택의 리모델링이라고 그래서 한번 틀리게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금을 이제 우리가 국장으로부터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데가 그 밑에 양가로 5번에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요 기관이 설립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뒤에 가시면은 278페이지에 문제로 확인하기 안에 보게 되면 주택 개정의 용도가 아닌 것, 그래서 답이 4번이죠. 국민주택 규모 이상인 주택, 그래서 틀리게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용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택 청약 종합저축제도라고 있죠. 예전에 우리가 청약 예금도 있고 부금도 있고 저축도 있고 다양했는데 제가 묶어서 이제 청약 종합저축제도로 이제 묶어버렸다는 거. 예, 신청의 대상에 제한은 없다라는 거. 예, 그런 정도 예,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279쪽에 가면요. 예, 금융에서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무슨 금융이냐면 주택금융이 되겠죠. 예,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죠. 자, 거기 보시면 이제 주택금융이라고 얘기할 때요. 네, 그러면 결국 주택금융이라는 거는 뭐를 위한 자금을 융통하는 개념이냐. 주택을 소비하기 위해서, 주택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융통을 하는 것이 주택금융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 주택을 소비하거나 주택을 개발하거나 이런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이 주택금융의 종류를 보시게 되면요. 주택소비금융이라고 있죠. 예, 소비금융은 일반적인 저당대부 있죠. 부동산 담보대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걸 수요자금융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주택개발금융이라고 그래서요. 예,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건축대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있는 이제 주택소비금융이라는 것은요. 대출을 해주게 되면은요. 일시불로 돈을 대출해줘요. 그죠? 예. 예, 일시불로, 예, 대출은 일시불로. 그렇죠? 근데 상환은 분할 상환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주택개발금융은 반대예요. 그죠? 대출은 분할해서 예, 지급하고요. 상환은 일시불로 해줘야 돼요. 그럼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요. 주택을 개발을 해서 시장에 공급할 때까지가 평균적으로 한 2년 뭐 또는 3년 걸린다고 가정할 때 한 번에 개발 자금에 대한 융자를 뭐 30억, 50억 이렇게 주게 되면 아직은 지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은 많이 남아있는데 돈을 한꺼번에 빌려왔잖아요. 그러면 이자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요. 나중에 가다가 시공사가 부도가 나게 되면 중간에 대출 기간은 채권 회수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죠. 그래서 대부분 공정별로 분할해서 지급하는 게 기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업에 대한 리스크가 좀 더 크기 때문에 여기 주택소비금융은 장기 저리 요건인데 요거는 기간도 단기고 이자율도 조금 비싼 게 대부분이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뒤에 보시면은 이런 주택금융의 기능이라고 나와 있죠. 기능이라는 게 역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예, 지금도 이제 정부가 이 금융에 관한 규제가 강력하게 시행이 되면은 시장에서 아무래도 부동산 거래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이게 금융이라는 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대출 규모는 한 5억 정도 되고요. 연리 한 1%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기간은 한 30년의 기간으로 만약에 대출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시장에서 주택 거래는 아주 활성화가 되겠죠. 주택 담보로 5억 정도까지. 근데 5억이 요즘 뭐 서울의 평균적인 주택 가격이 한 8억 수준이라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도 이 8억 기준 했을 때 60%면 4억 8천이니까 한 5억 정도 예, 하면은 전세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 집 하나 살 수 있겠죠. 그러면 자가주택의 공급이 확대가 될 것이고요. 거기 저축 유도라는 건 뭐냐면요. 만약에 이런 조건으로 융자를 받고 싶으면 청약 종합저축에 가입을 했을 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저축을 유도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를 매개로 예, 이 주택 경기를 예, 조절을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주거의 안정 같은 걸 유도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금융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 시장하고 금융시장하고 이렇게 통합되어 있는 추세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주택금융 관련 위험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요 위험에 대한 거는요. 대출자인 금융기관이 대출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죠. 예.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채무 불이행 위험이죠.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위험이라는 거는 언제 발생할 수 있냐면요. 대출이 실행이 된 거죠. 대출 실행 후에 예를 들어서 차입자의 소득이 낮아지거나 아니면 부동산 가치 있죠.
예, 이게 대출 잔액에 미치지 못했을 때 채권 회수가 어려워짐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채무 불이행 위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금융기관은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총부채 상환 비율 우리가 DTI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차입자의 소득을 근거로 융자금의 규모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많을수록 돈 많이 빌렸을 수 있고요. 소득이 적으면 적게 빌려주는 거죠. 대신에 요거를 할 때는요. 우리가 담보 인정 비율 또는 대부 비율이라고 배우셨죠. 그러니까 주택 가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60이면 60%, 70이면 70% 정도까지만 융자를 해줌으로써 예, 이런 채무 불이행 위험에 대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시험에 꾸준히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조기 상환 위험이에요. 돈을 빌려 쓴 사람들이 대출 기간이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조기 상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기 상환 위험, 만기 전 변제 위험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주로 언제 나오냐면요. 우리가 약정 이자율이라고 배우셨죠. 대출 계약 당시 정한 이자율이 있고요. 시장 이자율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비교했었을 때 뭐가 클 때 발생하냐면 얘가. 그렇죠. 내가 빌려 쓴 이자가 훨씬 시장 이자보다 비싸게 되면은 나는 조기 상환을 하게 되겠죠. 그죠? 여기서 요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그죠? 그러니까 시장 이자율이 얘보다 낮아. 얘가 높아지면은 절대로 조기 상환할 일이 없죠. 그죠? 예.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무슨 위험이 있냐면요. 유동성 위험이라는 것도 있어요. 예, 교재 보시면 유동성 위험이라는 것은요. 장기 대출에 따른 대출 기간의 자금 부족 위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기 만약에 은행이 이렇게 있을 때요. 자, 아까도 한번 말씀을 드린 건데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예금을 수신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 놓고 이제 불특정 고객에게 대출을 해 준다는 얘기죠. 예, 근데 문제는 고객이 맡긴 예금은 단기 자금이에요. 근데 이거는 장기 대출이잖아요. 그럼 뭐가 안 맞냐면 기간이 불일치하죠. 그러면 이 고객이 내 예금 달라고 올 때 줄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걸리는 유동성 위험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법적인 위험이라고 돼 있죠. 예, 이런 법적인 위험도 존재하죠. 정부가 이번에 금융 규제를 강화시킨 거죠. 그죠? 예, 이걸 강화시키다 보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묶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은행 입장이 또 곤란해진 게 뭐냐면 그 이전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이나 이런 거를 예, 또 이렇게 풀어줬다고요. 그러면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자, 주택을 담보로 해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하나 더 늘리는 과정에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이자 수익이라는 것이 추가로 보장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2021년도 이제 전체적인 수익률 뭐 계산할 때 이것도 반영이 되는데 이게 이게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아이고 수입을 낼 때 한 데가 맡겼으니까 다른 곳으로 또 찾아봐야겠다. 뭐 이렇게 갈 정도로. 그래서 정부 어떤 이제 금융 규제라든가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예. 자,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게 되면 주택금융의 금리 적용 방식과 상환 방식이 있는데 여기에 관한 내용들은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상에서 꾸준히 출제하는 주택금융에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가게 되면요. 금리 적용 방식이라고 있어요. 네. 하나씩 우리가 끊어서 보게 되면 자, 금리를 적용할 때 이게 고정금리를 적용하느냐 변동금리를 적용하느냐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고정이자율이라는 건요. 제목대로 대출 초기부터 만기 때까지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게 고정이자율 대출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고정이자율에서는요. 이자율을 결정을 할 때 이게 실질 이자율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이게 뭐를 얘기하냐면 자금 조달 비용 등이 담겨져 있어요. 은행에서도 대출해 주려고 하면 예금이나 적금 받아서 대출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다 이자 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에요. 거기에다가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있죠. 요거는 이제 뭐가 되냐면 물가 상승률과 밀접하다고 보시면 되죠. 물가 상승률이 나타난다고 보셔도 되죠.
우리가 이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수록요, 반대로 화폐 가치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죠? 그 은행 입장에서는 손해잖아요. 원래 100원의 가치가 있던 애인데 나중에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나중에 상환을 받을 때는 80, 90에 대한 가치로 우리가 상환받으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실질 이자율에다가 예상 인플레이션을 감안을 하는데 이게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그래서 고정이자율이 변동이자율보다는 초기이자를 높게 가져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토대로 해서 물론 이제 위험에 대한 대가 뭐 이런 것도 반영을 하겠죠. 이걸 감안해서 이자율이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정해지면서 이게 이제 대출 초기고요. 이게 만기라고 이렇게 가정하게 되면 이렇게 대출 초기부터 만기 때까지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게 고정이자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중간에 만약에 물가 상승률이 예상했던 것보다 높아지더라도 이걸 어떻게 조절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초기 이자율이 변동 이자율보다 높은 편이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고정 이자율하고 대비되는 게 변동 이자율이에요. 그러면 이 변동 이자율이라는 것은요, 대출 이자율이라는 게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마다 얘를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금리를 이렇게 조정하는 거를 변동 이자율이라고 그래요. 그죠? 근데 얘는 초기 이자율이 고정금리보다 싸요. 왜 그러냐면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마다 금리를 조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변동이자율에서도 만약에 들어서 2021년 1월에 대출해 줘서요, 2021년 4월에 우리가 이자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자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는 다 대출자가 부담해야 돼요. 그래서 변동 이자율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조정 주기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누구에게 전가할 수 있냐면 차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금리를 조정해서 이자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차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이자율이 고정금리보다는 낮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변동이자율의 3번을 보시면 일정 기간마다 금리가 조정되는 방식을 쓸 때요,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금융기관은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하더라. 그래서 이게 초기 이자율이 낮은 게 보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기준금리로 CD 유통 수익률 있죠. 하고 코픽스를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코픽스라고 그래서요, 이게 자금 조달 비용 지수를 얘기를 해요. 우리 교재상에 282페이지 하단과 283페이지 상단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CD라는 게 뭐냐면요, 은행에서 단기적으로 자금이 필요할 때 시중에서 이 CD를 발행을 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CD라는 게 양도성 예금 증서예요. 그러니까 예금 증서가 통장 아시죠? 그거를 이제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인데, 근데 문제는 CD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보니까 기준금리를 쓰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그래서 코픽스라는 걸 도입을 한 거죠. 이게 자금 조달 비용 지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중에 한 9개 은행에서요, 자금을 조달할 때 발생한 비용 자료를 은행연합회에 제출하면은 은행연합회에서는 그거를 심사해서 매달 15일 날 코픽스를 신규 잔액 기준에서 발표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 이해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기간마다 얘를 조정한다는 거. 그래서 그런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에 대한 거를 정리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283페이지 주택금융의 원리금 상환 방식에 대한 구별, 그 파트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